당신이 무심코 스마트폰 화면을 켰을 때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던 환율 그래프가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꺾어 놓은 듯한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2026년 1월 21일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확언하면서도 동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모순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놀랍게도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1,481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눌린 것처럼 순식간에 1,467원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태풍처럼 거대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1,4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한두 달이라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들이 공개하지 않은 강력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박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쥐고 시장의 규칙을 일시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수면 아래에서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작전이 당신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작전의 주인공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1707, 13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이 지금 이 순간 본래의 목적을 잃고 환율 방어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 미래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지금 그 원칙을 깨고 국내로 돈을 가져오라고 압박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기록했기에 연금은 해외 투자를 늘려왔지만 이제 그 흐름을 강제로 역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 중에 상대팀의 공격이 거세다고 해서 공격수까지 모두 불러들여 골대 앞만 지키게 만드는 패배를 예약한 전략과도 같습니다. 수비를 강화하면 당장 골을 먹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경기를 이길 수는 없다는 단순하고도 잔인한 진실을 당신은 이미 직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환해지 비율을 최대치로 올리라고 요구하며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른다면 국민연금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정부는 당장의 환율 안정을 위해 그 미래의 수익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환해지를 하지 않아 이익을 놓쳤다고 비난받았던 연금이 이제는 정반대로 환해지를 강요받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원칙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공적 자금을 경제 지표 방어를 위한 소방수로 투입하는 이러한 행태는 금융시장에서 관치금융이라는 가장 낡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먼 미래의 당신에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억지로 환율을 누르고 있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막히며 두 번째 위기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한미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부는 부지 선정이나 인허가 문제를 핑계로 대지만 진짜 이유는 막대한 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환율이 폭등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을 가속화하며 전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스티븐 위트코프를 특사로 임명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대한 세력 재편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치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던 역사가 이제는 정반대의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시한폭탄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최전선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동맹의 지도를 그릴 때 한국은 우리가 확실한 미국 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안보를 위해 미국에 매달리면서도 정작 약속했던 경제적 투자는 환율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외교는 철저한 거래이며
한국이 경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보 약속 또한 언제든지 재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약속했던 공장도 짓지 않으면서 왜 우리가 주한미군을 공짜로 주둔시켜 너희를 지켜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신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약속을 이행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1950년 딘 애치슨 장관이 한반도를 방어선에서 제외했을 때 불과 6개월 뒤에 전쟁이 터졌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미국에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북한과 중국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오판할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환율이 오르는 진짜 원인인 병든 경제 구조는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덮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고 한국 사람들조차 미국 주식에 250조 원을 쏟아붓는 현상은 한국 시장의 매력이 사라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통이 따르고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쉬운 길을 택해 국민연금으로 주가를 떠받치고 환율을 억지로 누릅니다. 이것은 마치 심각한 내부 장기 출혈이 발생한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대신 강력한 진통제만 계속 주사하며 괜찮다고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통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더 깊어져 결국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대미 투자를 지연시키는 것은 당장의 환율 방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지는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하며 생긴 거대한 시장의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고작 환율 70원을 잡겠다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대만과 일본의 경쟁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빈 땅을 무서운 속도로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환율 70원을 아끼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어질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부가 4월의 게임 체인저라고 굳게 믿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작전의 실체를 당신의 눈앞에 공개할 시간입니다. 정부는 세계 국채 지수라고 불리는 WGBI에 한국 국채가 편입되는 것을 기점으로 모든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위험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 편입되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기계적으로 유입되어 약 9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한국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대한 외화의 유입이 바로 정책 이반자들이 2달 안에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언했던 진짜 이유이자 유일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서 반드시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이 갑작스러운 돈의 홍수가 영원한 구원인지 아니면 빚 독촉인지 묻는 것입니다. 신용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친구가 당신에게 찾아와 금방 갚을 테니 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설령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당신은 그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아주 작은 불안 신호만 보여도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WGBI를 타고 들어오는 70조 원의 자금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돈이며 언제든지 가장 먼저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쟁이 자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신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수 추종 알고리즘이 사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수할 뿐입니다. 이 자금은 감정이 없는 차가운 돈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으며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만약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라도 강등되거나 한미 동맹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이 자금은 썰물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가장 섬뜩한 사실은 이 거대한 자금 이탈의 방아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한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한국 경제는 안보부터 첨단 기술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선이 미국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기업 실적보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로 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아침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짧은 불만 섞인 글을 올리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메시지 하나가 전송되는 즉시 뉴욕과 런던의 펀드 매니저들,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켜질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알고리즘은 이것을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석하여 펀드 매니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 채권 매도 주문을 쏟아냅니다. 정부가 구원투수라고 믿었던 70조 원은 불과 2주일 만에 30조 원으로 쪼그라들며 환율을 잡기는커녕 대폭락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순식간에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1,6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치솟아 당신이 가진 원화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공포에 질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5% 이상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 개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순히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고 머물게 만드는 근본적인 유인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어 그들이 자유롭게 숨쉬고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시장은 살아납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글로벌 기업들이 굳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도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인 상속세를 개편하여 창업자들이 일평생 일군 기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합니다. 정부가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며 가격을 조작하는 관치 경제를 멈추고 시장이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도록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총알바지로 쓰는 대신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전 세계 어디든 가장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하게 해야 합니다. 대미 투자를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꼼수를 버리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내리는 전략적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수술 대신 강력한 진통제 주사만 계속해서 놓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통제는 당장의 고통을 잠재울 수는 있지만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치료하지 못하기에 결국 환자는 더 큰 고통 속에 비명 지르며 깨어나게 됩니다. 설령 3개월 뒤 WGBI 자금이 들어와 환율이 잠시 1,400원 아래로 내려간다 해도 그것은 거대한 폭풍 전의 짧은 고요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경제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위기는 반드시 더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 다시 찾아와 우리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정부가 4월 선거까지 버티기 위한 단기 생존 게임을 당신의 돈을 판돈으로 걸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지지율을 위한 쇼가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보고 씨앗을 심는 장기적인 안목과 용기입니다. 시장을 신뢰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토양을 만드는 것만이 흔들리는 환율을 잡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국민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 세대의 노후를 담보로 현 정권의 체면을 살리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감시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당신은 정부가 발표하는 장밋빛 보도자료가 아닌 진짜 위기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선행 지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한국 정부가 부도날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승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것은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의 월간 감소폭을 확인하여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지 추적하십시오. 만약 외환 보유고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환율 방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 금리 역전 차이가 얼마나 더 벌어지는지 확인하여
자본 유출의 압력이 얼마나 거세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계속해서 높게 유지된다면 더 높은 수익을 쫓는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금융의 물리 법칙입니다. 4월은 정부가 약속한 WGBI 자금 유입이 결정되는 운명의 달이지만 당신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대비를 마쳐야만 합니다. 만약 기대했던 자금 유입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환율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를 기록할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며 이는 영끌족의 대출이자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때 당신의 자산 가치 또한 속절없이 하락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은 원화에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다가올 태풍에 대비한 방파제를 쌓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국 원화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 위에서 구명조끼 하나 없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무시했던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직전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진 않지만 분명한 운율을 가지고 있기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눈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달콤한 말보다 차가운 숫자를 믿고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불편한 진실들이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다가올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제는 앞으로도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당신에게 전해드릴 것이며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는 의례적인 인사로 이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당신의 삶에 닥쳐올 현실적인 공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부의 시나리오가 빗나갔을 때 당신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아주 냉정하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 합니다. 2026년 가을의 어느 날 아침, 당신은 평소와 똑같이 눈을 뜨지만 스마트폰 뉴스 화면을 켜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환율이 1600원을 돌파했다는 속보는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출근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겨 있고 점심시간 식당의 메뉴판에는 가격 인상 안내문이 급하게 덧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기업들에게 생산 원가 상승이라는 직격탄을 날리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가 아니라 매달 당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내역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율 방어에 실패한 한국은행은 더 이상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당신에게 은행에서 날아온 금리 인상 통지 문자는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 늘어났음을 잔인하게 알려줍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은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아끼던 집을 급매물로 내놓지만 시장에는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집값의 급락을 부르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권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기업들 또한 예외는 아닌데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계 기업부터 차례대로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당신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시경제의 위기가 나의 생존 문제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정부가 믿었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한국 경제가 겪게 될 필연적인 인과관계의 사슬입니다. WGBI 편입으로 들어올 70조 원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그 돈이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인의 사정을 봐주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며 그들은 오직 수익률과 리스크라는 두 가지 변수만으로 움직이는 냉혈한들입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에 한국이 위험하다는 신호가 입력되는 순간 수십조 원의 매도 물량은 그 어떤 감정도 없이 단 몇 초 만에 시장에 쏟아집니다. 그때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그 물량을 받아내려 한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자 국민의 노후 자금을 허공에 날리는 짓입니다. 이미 2022년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환차익 기회를 놓치면서까지 환율 방어에 동원되었던 씁쓸한 전례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역사는 형태만 조금씩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반복되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은 숫자상으로는 그대로지만 실제 구매력은 반토막이 되어버린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폭등하는 원자재 가격을 음식값에 반영하고 싶지만 손님이 끊길까 두려워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공포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통계청의 숫자를 인용하며 물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겠지만 당신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일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패턴은 처음에는 부인하고 다음에는 외부 탓으로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뉴스가 아닌 시장이 보내는 아주 작고 은밀한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야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현상은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강남의 자산가들이 조용히 빌딩을 매물로 내놓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 해외 계좌로 옮기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뉴스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며 그들의 움직임은 등기부 등본에 흔적을 남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의 문턱을 갑자기 높이고 신용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 우산을 빌려주었다가 비가 오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산을 뺏어간다는 금융권의 오랜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정부가 갑자기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사재기 단속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정상적인 수단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으니 즉시 안전벨트를 매고 충격에 대비하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다면 당신의 자산은 반토막이 나고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헐값에 우량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998년 IMF. 당시에도 누군가는 부도로 쓰러졌지만 누군가는 현금을 쥐고 부동산과 주식을 쓸어 담아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정부가 4월까지 버티기 작전을 쓰는 동안 당신은 그 이후에 닥쳐올 폭풍을 역이용할 수 있는 현명한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달러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부채를 줄이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위기 관리의 본질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예지력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쳤을 때 파산하지 않도록 생존 배낭을 꾸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현금 흐름이 막힌 채 깔고 앉은 거대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가장 먼저 질식시키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숨통을 트이게 해줄 당장의 현금 유동성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시작할 때 바닥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빚을 내어 들어가는 것은 떨어지는 날카로운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폭락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거품이 완전히 꺼지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출금리 조건을 확인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악성 부채를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혹은 설마 내 집값이 반토막 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지 개개인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원화 자산의 구매력이 전 세계적으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우물 안개구리처럼 한국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거대한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돈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피난처인 미국으로 회귀한다는 금융의 중력 법칙을 기억하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영웅처럼 시장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올 때는 잠시 몸을 낮추고 높은 곳으로 대피하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제 뉴스의 행간을 읽어내고 정부 발표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난세에서 당신의 가족을 지킬 유일한 무기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팔아야 할 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1997년에 악몽을 겪은 세대가 뼈저리게 배운 교훈은 빚은 언제나 배신하지만 현금은 위기의 순간에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운이나 정부의 선의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방어벽을 쌓고 식량을 비축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공포는 저렴하게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공포는 이성이 마비되는 패닉일 뿐입니다.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오늘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전 자산인 달러를 한 장이라도 더 모으는 작은 행동이 생존의 시작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다음 문제이며 지금은 살아남는 것,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 기회를 잡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며 다가올 미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시장은 결국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냉혹한 진실만을 남기며 그때 드러날 우리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썩은 뿌리에서 건강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4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달이 아니라 감춰왔던 모든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입니다. 만약 이 마지막 도박마저 실패로 돌아간다면 정부는 단순히 선거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모든 신뢰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신뢰가 사라진 국가의 화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그때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비웃음으로 일관하며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숭고한 의무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주권은 정부나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통장과 지갑을 스스로 통제하는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장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방송할 때 구명조끼 위치를 확인하고 갑판으로 나가는 사람을 비관론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안전한 구명보트는 달러와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며 이것들은 당신을 거친 파도 위에서 띄워줄 유일한 부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한 희망만을 품은 채 기다리는 비용은 나중에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히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경제 위기는 자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준비된 사람의 주머니로 부가 이동하는 거대한 강탈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이 단지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억지로 돈을 풀어막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병을 고치기 위한 수술의 아픔이어야지 병을 키우면서 맞는 진통제의 몽롱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기에 인기가 없지만
그 고통을 피하려는 유혹이 결국 우리를 더 큰 파국으로 이끕니다. 시장은 정치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오직 수요와 공급이라는 냉정한 원칙에 따라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다가올 충격은 우리 경제의 거품을 강제로 터트리는 과정이 될 것이며 그 폭발의 충격파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파괴적일 것입니다. 그 대격변의 순간에 당신이 무너지는 건물이 아니라 단단한 대지 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경고를 전합니다. 투기는 욕심을 부려 남의 돈을 탐하는 것이지만 해지는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절대 원칙을 가슴에 새길 시간입니다. 결국 당신의 돈을 당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줄 사람은 이 냉혹한 자본주의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부도, 은행도, 그리고 그 어떤 유명한 전문가도 위기가 터졌을 때 당신의 계좌에 난 구멍을 대신 메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공포에 질려 숨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파도의 높이를 정확히 재고 그것을 타고 넘을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세 가지 경고, 신호와 대응 전략이 앞으로 펼쳐질 거친 항해에서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의 4월이 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리스크를 제거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제는 앞으로도 복잡한 숫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찾아내어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에게 가장 먼저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우리 경제를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며 우리가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위기의 징후가 포착될 때마다 가장 먼저 경고 메시지를 받아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중심을 잡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다면 어떤 위기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과 가계부채가 터지는 순간 벌어질 일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지켜낼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는 혼자일 때 약하지만 진실을 공유하고 함께 대비할 때 그 어떤 거대한 세력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디 오늘의 이 불길한 경고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만약 현실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자로서 여유롭게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정신과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 당신의 건승을 빌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감추려 하는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당신의 소중한 부를 지키는 길을 안내해드린 보통의 경제였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확실한 대비를 통해 얻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냉철한 판단으로 다가올 거친 미래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권력의 무상함이란 실로 잔인하리만큼 비정합니다. 구름 위를 걷던 화려한 궁전은 신기루처럼 흩어졌고 독재자에게 남은 것은 차디찬 쇠창살 뿐입니다. 수천만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 뉴욕의 악명 높은 교정시설 바닥을 딛는 그 순간 전 세계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갑에 두 손이 묶인 채 좁고 어두운 구치소 복도를 지나며 그가 내뱉은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편안한 밤 보내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실로 기가 막힌 한마디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생지옥으로 추락시키고 수백만 명의 국민을 난민으로 내몬 장본인이 자유를 뺏기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건넨 이 기괴하고도 엽기적인 인사는 도대체 어떤 심리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판단력을 상실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독재자 특유의 지독한 오만함과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려는 비틀린 심리가 벨리를 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독재자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상복지라는 달콤한 사탕발림과 포퓰리즘이라는 맹독이 어떻게 국가 경제의 허리를 끊어놓고 결국 그 최고 권력자를 차가운 감옥으로 끌고 들어갔는지 그 섬뜩한 인과응보의 메커니즘을 뼈저리게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거리에서 국민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광경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튼튼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 또한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를 마두로의 저 처량한 뒷모습에서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칭송받던 부유한 국가가 어째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파멸의 궤도에서 과연 안전한 거리에 있는지, 지금부터 그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끝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독재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살을 내는 듯한 밤 공기를 가르며 니콜라스 마두로가 구치소 철문 안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우리는 절대 권력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깨져나가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가 던진 첫 마디는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태연자약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심지어 새해 덕담까지 덧붙이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마치 7성급 호텔 로비를 지나 체크인하는 VIP 투숙객처럼 그는 자신을 연행하는 연방 요원들에게 능청스러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결코 대인배의 풍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병적인 자기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국제 수배범으로 전락하여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잠들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그의 행색을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헐렁한 검은색 후드티와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양말조차 갖춰 신지 못한 채 끌고 나온 샌들, 차림입니다. 번쩍이는 훈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광장 연단에서 국민들을 향해 호통치던 그 서슬퍼런 위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발가락이 훤히 드러난 그 볼품없는 샌들이야말로 그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뉴욕의 겨울바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카라카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호의호식하던 독재자에게 이 초라한 샌들 차림의 입감 절차는 그 자체로 거대한 형벌의 서막입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을 인지 부조화에 따른 현실 도피로 진단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악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망상 속에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쓰레기통을 뒤질 때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마시던 그 오만방자함이 감옥 입구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시해야 할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기괴한 허세는 곧 들이닥칠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철퇴 앞에서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를 전격 체포했을까요? 단순히 마약 밀매 혐의 하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두로를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 정밀 타격하여 제거한 이 작전의 이면에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힘은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전쟁은 필요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정교한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냉철하고도 정확하게 마두로 정권의 심장부만을 도려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권, 교체라고 하면 대규모 폭격이나 지상군의 진격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독재자라는 악성 종양만을 골라내어 제거하는 핀셋 전술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경제적 고사작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하수샤셔를 두지 않고 마두로 정권이 연명할 수 있는 모든 자금줄을 집요하게 차단했습니다. 돈줄이 말라비틀어진 군대는 더 이상 독재자에게 충성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를 뺏는 병사들에게 독재자의 이념 따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인간의 본능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적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보다 그 칼을 쥐고 있는 손목의 힘줄을 서서히 끊어버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세계가 유혈 사태를 걱정하며 숨죽이고 있을 때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미 마두로 측근들의 심리적 균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달러의 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핵심 측근들을 하나둘씩 포섭하고 배신을 유도하여 철옹성 같던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허물어뜨렸습니다. 마두로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새 안에서 이미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 한 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없이도 남미의 거물 독재자를 뉴욕의 좁은 독방으로 압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즈니스적 협상 기술을 국제 정치에 접목한 트럼프식 실용주의 외교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으로만 보십니까? 이것은 썩어빠진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요체는 냉철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적의 환부를 정확히 타격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유효한 시점에 승부수를 띄우는 결단력이 필수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기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억지력 없이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굴종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했을 때 비로소 항구적인 안정이 보장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힘이 결여된 정의가 얼마나 무기력한 공상인지 우리에게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마두로가 축출되었다고 해서 국가의 위기가 즉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붕괴된 통치, 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반된 민심을 통합하는 것은 결국 남겨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재건의 최전선에는 서슬퍼런 감시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사수한 철의 여인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신념으로 무장했기에 독재 권력이 가장 기피하는 정적이 되었으며 노벨 평화상이라는 영예까지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권위는 총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지지와 신뢰만이 통치력의 원천입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이 명제를 온몸으로 입증한 현대 정치사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독재자가 수만 명의 군병력 뒤에 비겁하게 은신해 있을 때 그녀는 진실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를 들고 광장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여정은 매 순간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그녀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호명되던 순간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민을 철창에 가두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마두로 정권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그녀는 변장까지 감수하며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탈출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을 받으러 가는 길조차 목숨을 담보해야 했던 비극적인 상황은 역설적으로 베네수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었음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차도는 왜 망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대다수 유력 정치인들이 안전한 해외로 도피해 성명서나 발표할 때 그녀는 끝까지 카라카스의 현장을 사수했습니다. 지도자가 떠나는 순간 남겨진 국민들이 느낄 패배감과 절망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결기와 희생은 흩어졌던 베네수엘라의 중산층과 빈민층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리더를 보유한 국민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역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야권의 구심점을 넘어 새로운 베네수엘라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두로가 뉴욕 연방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되어 있을 때 마차도는 국가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사적인 복수심 대신 무너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와 미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권력과 정통성 있는 권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주권을 되찾는 것과 국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 것은 별개의 난제입니다. 마차도가 최근 발표한 긴급 성명에는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큼 구체적이고 단호한 국정 운영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 지휘부를 향한 최후 통첩과 해외에 체류 중인 수백만 교민을 향한 소집령은 과연 베네수엘라를 다시금 기회의 땅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시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 튀기는 전략과 확고한 결단 끝에 쟁취해내는 전리품입니다. 마차도의 긴급 성명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의 뼈대를 다시 맞추기 위한 정교한 수술집도 계획서와 같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메스를 댄 곳은 군의 지휘 체계입니다. 성명의 핵심은 베네수엘라 국군이 더 이상 범죄자 마두로가 아닌 합법적 선거로 선출된 에드먼드 곤잘레스 우르티아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섬겨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군대가 독재자의 사병 집단에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본연의 위치로 복귀하라는 이 호소는 혼란에 빠진 군부 세력에게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몰락한 독재자와 함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야는 국내를 넘어 국경 밖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각 체류국의 정부를 설득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지원할 민간 외교관이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듯 베네수엘라 역시 철저한 대외 공조와 내부 결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국가의 존립 이유를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명확한 비전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면 승리의 기쁨은 곧바로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차도는 정권 붕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력에 공백을 철저히 계산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민 각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까지 부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준비된 국정 운영 능력이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책임 정치의 전형일 것입니다. 그러나 벅찬 희망의 이면에는 여전히 엄중한 현실적 과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겉보기엔 그럴싸한 평화의 단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끓어오르는 낙관론의 그림자 속엔 미처 청산하지 못한 비정한 난제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때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국가가 단 하룻밤 사이에 생지옥으로 추락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를 파멸로 이끈 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중산층의 뼈와 살을 서서히 녹여버린 달콤한 포퓰리즘 독배였습니다. 검은 황금이라 칭송받던 석유가 오히려 국가의 목을 조르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이 되십니까?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깔고 앉았음에도 그 천문학적인 자금은 국민의 삶 대신 독재 정권의 배만 불렸습니다. 국가의 기둥을 썩게 만든 그 부패한 자본은 남미의 보석 같던 나라를 처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부유했던 나라가 전 세계 빈민국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만 합니다. 비극의 서막은 차베스와 마두로가 주도한 망국적인 표장사, 즉 무차별적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비축해야 할 국부를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 선심성 현금 살포에 모조리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공짜 점심에 중독된 사회에서 근로의욕은 사라졌고, 기업들은 정부의 숨막히는 규제를 피해 탈출했습니다. 2024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물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중산층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 하루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신세입니다. 곳간을 털어 퍼주던 화폐는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되었고, 국가 시스템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경제 원칙을 무시한 정치가 어떤 파국을 맞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살얼음판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와 퍼주기식 복지 논쟁을 직시하십시오. 베네수엘라가 무너질 때 그곳의 중산층도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평생 일군 자산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건 찰나였습니다. 마두로의 체포에 환호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파괴된 경제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한편 뉴욕의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힌 마두로에게는 상상 이상의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수감된 곳은 단순한 교도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는 지옥의 현관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들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추락하는 곳, 바로 권력의 무덤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악명 높은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MDC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물들의 종착역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스스타인의 공범부터 힙합 거물 디디 콤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까지 이곳을 거쳤습니다.
이곳은 결코 안락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쥐가 들끓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과 숨통을 조여오는 공포는 수감자들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기로 유명합니다. 마두로는 이제 그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신의 죄악을 뼈저리게 곱씹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궁에서 누리던 초호화 생활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샌들과 후드티 차림으로 입소한 그는 이제 국가 원수가 아닌 번호표 달린 일개 중범죄자일 뿐입니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 지은 자를 갈아넣는 거대한 믹서기 같습니다. 그 냉혹한 기계 안에서 마두로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곳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MDC의 비좁은 독방에 갇힌 마두로는 이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화려한 군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개밥 같은 배급식을 먹으며 국민들이 겪은 굶주림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호위하던 친위대도 아부하던 간신들도 없는 차가운 벽 안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오직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만이 그를 짓누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최후입니다. 정의의 심판은 이렇게 잔인하고도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일각에선 그의 여유로운 표정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법정에 끌려나가는 치욕만이 남았습니다. 호송차에 짐짝처럼 실려다니는 굴욕적인 일상이 반복될 때 그의 오만함은 서서히 붕괴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구치소 밖에서 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군중의 함성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사랑한다고 기만했던 국민들이 자신의 파멸을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은 그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받아든 비참하고도 초라한 성적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 소식에 한국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해외 토픽으로 넘기지 못하고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마두로의 몰락을 보며 대한민국의 특정 정치인들을 오버랩시키는 걸까요? 대중들이 느끼는 이 소름 끼치는 기시감,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민낯을 직시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이 왜 남의 일 같지 않을까요? 마두로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의 온라인 전자지가 판에서 닿습니다. 여론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현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뉴스 댓글창마다 특정 인물들을 호명하며 너의 미래도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들은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공포의 발로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소름 돋는 기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달콤한 무상 복지로 표심을 매수하고 국고를 바닥내는 그 뻔한 포퓰리즘의 공식이 우리 눈앞에서도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는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중산층이 증발했듯 우리 또한 법치가 유린당하고 경제 논리가 정치공학에 짓밟히는 현실을 보며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서지 않으려 사법부를 형해화하고 맹목적인 지지층을 앞세워 광장 정치를 일삼는 행태는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권력 연장을 지지층을 위에 써먹던 낡은 레퍼토리입니다. 그러나 마두로의 몰락은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체도 법과 진실 앞에서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엄중한 교훈을 증명했습니다.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번 사태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한 독재자의 비극적 결말을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이 저들이 걸어간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호소이자 경고입니다. 현금을 살포해 권력을 사는 정치가 득세하면 개인의 재산권은 휴지 조각이 되고 국가의 앞날은 암흑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마두로의 뒷모습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을 흉기로 쓰던 자들의 최후를 목격했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욱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해야 합니다. 저들이 피를 흘려 되찾은 자유가 우리에게는 그저 주어진 공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시스템을 갉아먹는 선동가들을 가려내는 해안만이 우리를 파국에서 구원할 방패입니다. 이 긴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와 마주합니다. 나라를 일으키는 데는 수십 년의 피와 땀이 요구되지만 그것을 결단내는 데는 단 한 명의 그릇된 리더와 맹신도들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베네수엘라는 마차도의 바람처럼 다시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참혹한 반면교사를 통해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역사의 심판은 냉정합니다. 독재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마두로의 구속은 한 인간의 추락을 넘어 포퓰리즘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에 막이 내리고 차가운 현실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저들의 오늘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책임 없는 선동과 공짜 점심의 유혹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와 시장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치가 어떤 지옥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자원은 넘쳐나는데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리아 마차도가 그리는 새로운 베네수엘라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습니다. 멈춰선 공장을 다시 돌리고 떠나간 미래 세대를 불러들이는 일은 파괴하는 것보다 수천 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과제입니다. 허나 자유를 향한 갈망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반드시 재기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 삼아 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일궈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두로의 쓸쓸한 퇴장에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권불 10년의 착각에 빠진 자들의 말로를 보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대접받고 만인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만드는 열쇠는 결국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행동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국제정세에 대한 객관적 팩트와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진영이나 인물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역사가 보여준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지키자는 충정 어린 제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해방이 진정한 평화와 재건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억 원. 지금 당장 이 숫자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6억 원. 이게 복권 당첨금이냐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깔고 앉아온 그 낡은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당장 내야 하는 몸값입니다. 아직도 몸택하면 대박 난다.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는 낡은 주문을 외우고 계십니까? 꿈 깨십시오. 지금 당신의 우편함에 꽂힌 건 축하 카드가 아니라 사실상의 파산 선고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재건축 불패 신화가 어떻게 당신의 노후를 박살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탈출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인지 감정 빼고 오직 계산기로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많은 분이 억울해하십니다. 도대체 왜 땅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인데 건설사들은 우리에게 6억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는 걸까요? 건설사놈들이 도둑놈들 아니냐, 조합장이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 그렇게 욕만 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 그 자체의 붕괴입니다. 과거의 재건축이 공짜였던 이유, 그 비밀을 아십니까? 바로 용적률이라는 마법 때문이었습니다. 80년대 주공 아파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넓은 대지 위에 듬성듬성 지어진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 그 넓디 넓은 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노다지였습니다. 5층짜리를 부수고 30층을 지어 올립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집이 6배나 위로 솟구칩니다. 기존 조합원들이 집 한 채씩 다 가져가고도 남는 집이 수백 채, 아니 수천 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남는 집을 일반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막대했겠습니까? 그 돈으로 공사비도 다 내고 조합원들 이사비도 주고 아파트 조경도 꾸미고 그래도 돈이 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분양의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돈으로 내 집을 짓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5층짜리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15층, 20층짜리 중층 아파트들입니다. 이미 높습니다. 땅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용적률을 이미 찾아먹을 대로 찾아먹은 상태입니다. 이걸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칩시다.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높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껏해야 35층입니다. 20층짜리를 부수고 35층을 짓는다, 겨우 15층 더 올리는 겁니다. 기존 집을 부수는 철거비는 더 드는데 새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집은 몇 채 안 나옵니다. 돈을 대줄 물주가 사라진 겁니다. 수익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그 막대한 공사비는 누가 내야 합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정부가 불쌍하다고 내줍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집주인인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내야 할 비용의 절대치 자체가 폭발했습니다. 마트 물가가 올랐다고요? 점심값이 올랐다고요? 건설 현장의 물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평당 공사비는 400만 원대였습니다. 30평 아파트 짓는데 순수 건축비 1억 5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대출받아서 낼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철근값이 춤을 춥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거, 그건 곧 돈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군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평당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강북의 평범한 동네도 900만 원을 부릅니다. 평당 1,000만. 원 30평 아파트 짓는데 껍데기 비용만 3억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합 운영비, 설계비, 감리비, 각종 기부 체납 비용, 그리고 가장 무서운 암살자,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비우고 나간 사이 그 빈 땅을 담보로 빌린 수천억 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 지금 금리가 예전 같은 이 퍼센트대가 아닙니다. 5%, 6%입니다. 이자가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6억 원, 7억 원이라는 기절초풍할 계산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현금 6억 원을 찾아올 수 있는 분,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은 대한민국 상위 10% 부자라는 사람들도 평균 현금 보유액은 4억 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부동산에 묶여 있죠. 진짜 부자들도 휘청거리는 액수입니다. 하물며 평생 월급 모아집 한 채 마련한 은퇴자들에게 국민연금 200만 원 받아서 병원비 내고 밥 사 먹기도 빠듯한 노년층에게 이 돈은 단순한 청구서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짐 싸서 나가라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에 의한 폭력적인 원주민 추방입니다. 돈 문제보다 더 끔찍하고 더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더 겪어야 할 현실의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조 섞인 목소리로 몸테크라고 부르더군요. 내 몸을 갈아 넣어 미래를 산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21세기 최첨단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겪는 난민 체험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한번 묘사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침 풍경을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뗍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붉은색, 마치 핏물 같은 녹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30년, 40년 된 수도 배관이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아토피로 밤새 긁으며 울어댑니다. 급한 대로 마트에서 녹물 필터를 사다 끼워보지만 이틀이면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물로 쌀을 씻고 밥을 지어 먹어도 되는 걸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겨울이 되면 집은 거대한 냉동 창고로 변합니다. 샤시가 낡아서 창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황소바람이 창문 틈으로 숭숭 들어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바닥만 미지근할 뿐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결국 거실 한가운데 난방 텐트를 칩니다. 온 가족이 패딩 점퍼를 입고 옹기종기 모여 잡니다. 마치 캠핑 온 것 같다고요? 하루 이틀이어야 낭만이죠.
이게 5년, 10년 동안 이어지는 일상이라면 그건 생활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단연코 최악은 사람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바로 주차 전쟁입니다. 퇴근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하는데 재건축 단지에 사는 가장들의 가슴은 1000톤짜리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합니다. 오늘은 또 어디에 차를 대나 자리가 있을까? 제발 자리 하나만 있어라. 아파트 입구부터 차들이 테트리스 블럭처럼 꽉 차 있습니다. 2중 주차는 기본이고 3중 주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남의 차를 밀고 당기며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내 차를 밀어 넣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양복 입은 채로 남의 차 범퍼를 밀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현타가 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사나? 주말 아침 모처럼 늦잠을 자고 싶어도 새벽 7시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차 좀 빼주세요. 자다 깬 눈을 비비며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는 삶. 이것이 10년, 15년 무한 반복됩니다.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웁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 집 팔고 전세로라도 깨끗한 데 가서 살자. 애들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친구들 데려오지도 못하잖아. 하지만 남편은 소리칩니다. 조금만 참아. 재건축만 되면 우리 인생 펴는 거야. 지금 팔면 손해야. 강남 입성이 코앞이야.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버팁니다.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삶의 질은 바닥을 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아이들의 유년 시절은 곰팡이 핀 벽지와 역한 녹물 냄새로 기억됩니다. 이것을 과연 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장 빛나는 시절을 쓰레기 같은 환경에 저당 잡히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하는 학대입니다. 몸이 힘든 건 그래도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공중 분해시킬 수 있는 진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 중단과 시공사 부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지금 건설 뉴스를 보십시오. PF 위기, 워크아웃, 법정 관리,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건설사들이 돈이 없어서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건설사들도 오늘 내일 합니다. 이것이 재건축 조합원인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던 낡은 아파트는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포클레인이 와서 다 부수고 땅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세나 월세를 얻어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 현장이 멈춥니다. 타워 크레인이 멈추고 인부들이 짐을 싸서 떠납니다. 시공사가 말합니다.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이 가격엔 못 짓겠습니다. 공사비 50% 올려주지 않으면 저희는 손 떼겠습니다. 배째십시오. 이때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조합은 시공사를 고소하고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현장을 봉쇄합니다. 빨간 라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립니다. 서울 둔촌주공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단지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뉴스에 매일 나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이 백기를 들고 1인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더 내기로 하고서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나마 둔촌주공은 서울의 핵심지니까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해결된 겁니다. 하지만 입지가 애매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방은요, 시공사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여기는 지어봤자 손해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위약금 물어주고 도망갑니다.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집은 부서져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새 집은 언제 지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땅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로 변해 흉물스러운 유령 현장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은행은 냉혹합니다. 고객님, 사정은 딱하지만 이자는 내셔야죠. 이주비 대출 이자 내셔야죠. 중도금 이자 내셔야죠. 집도 없는데 빚만 갚아야 하는 상황.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 이중고, 삼중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평생 모은 자산이 증발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서명한 그 재건축 동의서가 어쩌면 여러분을 거리로 내모는 파산 신청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이 모든 지옥의 불길을 건너왔다고 칩시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6억 원을 냈고 10년의 몸테크를
견뎠고 시공사와의 갈등도 해결했습니다. 드디어 번쩍이는 35층짜리 새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니 호가가 20억, 30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십니까? 성공한 인생 같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본질적인 마지막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사줄 것인가? 자산의 가치는 누군가 그 가격에 사줄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가가 30억 원이면 뭐합니까? 거래가 안 되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사이버머니일 뿐입니다. 경제학에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비싸게 샀더라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큰 바보가 뒤에 줄 서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다음 바보들 덕분에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줄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를 받아줄 마지막 바보여야 할 2030 세대 MZ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단군일에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들에게 20억, 30억이라는 돈은 현실의 돈이 아닙니다.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그저 게임 속의 판타지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영끌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아니 똑똑해졌습니다.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현재를 즐기겠다. 해외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집은 그냥 월세 살겠다. 이것이 지금 젊은 층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그 거대한 콘크리트 성을 받아줄 다음 타자가 이제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 구조는 절벽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금이 없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를 쓰려면 결국 깔고 앉은 집을 팔아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에 노인들이 내놓은 매물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걸 받아줄 젊은 인구는 텅 비어버린 끔찍한 불균형.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수백만 원씩 나오고 관리비는 50만 원씩 나가는데 내 집은 팔리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마 신도시를 아십니까? 한때 도쿄의 베드타운으로 각광받으며 젊은 부부들이 몰려들었던 꿈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노인들만 남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10분의 1로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은 무너지고 마을은 슬럼화되었습니다.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10년 뒤, 아니 5년 뒤 강남을 제외한 애매한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맞이할 미래입니다.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서울 불패다. 버티면 오른다고 욕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시장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를 벌 것인가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적게 잃고 탈출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수익의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걸려있는 화려한 조감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그림 뒤에 숨겨진 6억 원의 분담금, 중단된 공사 현장, 그리고 사라져버린 매수자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아니면 째깍거리고 있는 시한폭탄인지 감정을 섞지 말고 지금 당장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십시오. 물이 목끝까지 차오르기 전에 말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속에 묻히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